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권수 운동의 전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단 어떻게 해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빼앗기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 배경 사건에 이제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되게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러일 전쟁 전후에 열강이라고 하면 이제 잘 나가는 서양의 여러 국가들 열강의 움직임을 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는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입니다. 진도가 좀 늦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수업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은 음, 서양의 이제 열강 중에서 러시아가 이제 점점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지만은 우리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이제 누가 강제로 점령했었죠? 영국이 점령하기도 했고, 그렇죠? 어쨌든 당시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점차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다른 서양 국가들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경계를 했냐면은 이 영국이란 나라가 되게 경계를 했던 거예요. 영국은 근데 알다시피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 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남하를 한다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직접 막아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영국이 이제 국리를 했던 게 일본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그쪽 지역에서 좀 덩치도 있고 최근에 청나라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했으니까 일본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좀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제1차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여기 보면 제1차 영일 동맹,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맺는 거죠. 내용 간단해요. 영국은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탈하는 거를 도와줄 테니까 일본 니네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좀 막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영일 동맹의 1차 영일 동맹의 이제 내용이었겠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당시 시대상을 잘 풍자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 여기 칼 들고 아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이죠. 뒤에는 요 세력이 영국입니다. 여긴 누구겠어요? 미국이죠.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을 이제 이용을 하고 일본이 칼을 들고 러시아한테 덤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조금 그걸 뒤쪽에서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죠. 미국 역시 당시부터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이제 일본이 동맹을 맺고 이제 영국이 일본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형이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러시아 좀 막아봐봐. 러시아하고 한번 붙어봐.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리순과 인천항에 주둔해 있던 이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쟁 이름이 바로 러시아 일본 전쟁, 줄여서 러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기습을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고, 일본은 제가 일본을 항상 말씀드린 일본에 대해서 개인적인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항상 전쟁을 좀 비겁하게 선빵을 날려서 시작합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전쟁 사람 서로 죽이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 무슨 예의냐? 전쟁을 하기 전에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니네 칠게 준비해라라고 이제 선전포고가 뭐예요? 전쟁에 앞서서 알리는 그게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일본은 선전포고를 항상 안 합니다. 일본은 선전포고를 안 하고 뭘 하냐?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후전포고를 합니다. 전쟁 이제 일으키고 나서 전쟁 뒤에 알리는 거죠. 후전포고. 실제로 청일 전쟁 때도 일본은 먼저 청나라 뒤통수를 쳤죠. 그리고 요번에 얘기하는 러일 전쟁 때도 러시아 뒤통수를 먼저 칩니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 가서 태평양 전쟁 때도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할 때도 선전포고 없이 먼저 그냥 일단 뒤통수를 치고 시작하는 거죠. 일본 전쟁하는 방식이 좀 얍삽하다, 좀 약간 양아치 같다.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이제 전쟁, 러일 전쟁을 누구도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을 부추겨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을 붙게끔 뒤에서 이제 조종을 했던 영국조차도 아이, 일본 니네가 뭐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 힘만 좀 빼줘도 우리는 뭐 감지덕지야, 니네한테 크게 기대 안 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일본이 러시아인데 이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막 수도인 모스크바, 당시에는 이제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다 털리고 막 러시아가 일본한테 항복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당시에 러시아라는 국가의 이 세력의 핵심은 유럽 쪽에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이 동아시아 지역에 뭐 일본, 조선 이쪽 있는 지역은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변방 지역입니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물론 이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극동 지역에 함대를 정박시킬 수 있는 어떤 항구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자기들한테 메인이 되는 지역은 이제 이 유럽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체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았어요. 당시 러시아는 유럽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그렇게 전쟁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서로 전쟁을 붙으면서 전쟁이 이제 1년 넘게 장기화되니까 두 국가 다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국가가 단기간에 압도적으로 한 나라가 이기지 않는 이상 전쟁이 이렇게 쭉 좀 장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지쳐요. 서로가 전쟁을 그냥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러시아, 일본의 전쟁에서 조금 더 이제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더 강했던 나라가 러시아였던 거고, 이제 일본도 전쟁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러시아하고 붙는 거. 그래서 러시아, 일본 간에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치닫자 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야 니네들이 화해해.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일본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러일 전쟁입니다. 이제 화해할 때도 이게 이제 미국의 도시인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비겼다는 없어요. 국제 전쟁에서. 그래도 누가 이긴 나라, 누가 진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더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진 걸로 할게.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진 걸로 하고 이제 일본이 승전국이 됐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러일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앞서서 이 일본 애들이 전쟁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선을 상대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요. 자, 한일의정서가 뭐냐? 한국과 일본 간에 중요한 내용을 의논한 다음에 정한 문서가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자, 한일의정서의 이제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조선은 당시 대한제국은 청일전쟁 때 한번 우리 땅을 배경으로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면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또 러시아하고 일본이 뭔가 붙을 분위기가 되니까 야 이번에는 진짜 우리 또 중간에 끼면 안 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야. 그래서 대한제국은 발빠르게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갖다 이제 일본이 가볍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일본이 이제 강제로 우리 대한제국을 상대로 이제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러일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전쟁의 이제 배경이 되는 장소가 우리 조선반도일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이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고
전쟁의 과정이 조금 이제 일본에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자 이제 일본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한일 협약은 1차 다음에 2차가 또 있고 2차 다음에 3차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일본이 또 얻어간 게 뭐냐? 일본은 일본인이 추천한 재정고문. 재정고문은 뭐냐면 국가에 돈을 쓰고 세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 뭔가 상담해주는 역할이 재정고문입니다. 그리고 외교고문. 국가가 이제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 관계를 맺는 거를 상담해주는 그걸 갖다가 일본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게끔 하는 게 바로 한일 협약을 그게 제1차 한일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추천한 재정 고문이나 외교 고문이 우리 대한제국의 재정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상담을 해줄 때 우리 대한제국에 유리하게 해주겠어요? 아니면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주겠어요?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뺏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포석을 차근차근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1차 한일 협약. 이걸 통해서 일본이 추천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반드시 임명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전쟁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러일 전쟁.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여러 가지 어떤 숨은 조약들을 좀 체결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미국과 일본 간에 맺게 되는 조약이에요. 미국과 일본 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 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러일 전쟁의 승리가 이제 일본 쪽으로 기우니까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은 일본이겠구나. 우리 미국이 일본과 어떤 몰래 하는 비밀스럽게 어떤 약속을 잡아야겠다 해서 맺어진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스라는 이제 가스라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일본의 총리예요. 지금 아베 총리 같은 일본의 이제 정치인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고, 테프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당시 이제 미국의 전쟁부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의 국방부, 국방성, 국방부가 되겠죠. 그 국방부 장관을 하는 사람이 이름이 테프트예요.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라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 미국의 이 테프트 장관과 일본의 이 가스라 이 총리가 같이 이제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몰래 비밀스럽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조선을 먹겠다. 일본은 조선을 먹겠다. 일본은 조선. 그리고 미국은 누굴 먹냐? 미국은 당시에 필리핀을 먹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미국이 방해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를 일본이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제 맺어진 게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되게 치사하죠. 강대국들끼리 뭐 겉으로는 평화니 서로 간에 사랑이니 뭐 개혁 개방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야야 쟤는 내가 털어먹을 테니까 너 방해하지 마. 대신에 네가 저쪽에 쟤 털어먹을 때 내가 너 방해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좀 추잡스러운 약속들을 서로 맺어갔다는 겁니다. 되게 양아치 같죠, 진짜. 자, 그다음에 영국과 일본은 또 뭘 맺냐? 영국과 일본은 2차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자, 2차 영일 동맹은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국과 일본은 원래 1차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1차 영일 동맹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국이 일본을 향해서 야 형이 도와줄 테니까 일본 너 누구 좀 저기 견제해봐. 러시아 좀 견제해봐봐. 조선도 니네 저기 먹는 거 도와주고 다 해줄게. 이게 이제 1차 영일 동맹이었습니다. 2차 영일 동맹은 뭐냐? 이제 러시아가 대충 정리가 되니까 이제 영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또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은 조선 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고, 영국은 당시 식민지 정책에서 인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2차 영일 동맹의 내용은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역시 이제 누구를? 일본은 참 오매불망 우리 조선만 좋아하나 봐. 조선을 먹을 테니까
영국은 누구를 먹는다. 영국은 인도를 먹는 걸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게 제2차 영일 동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미국의 이제 그뭐 5대5의 저 중북부라고 해야 되지? 시카고 있는 쪽 근처에 오하이오 주일 거예요. 오하이오 주에 있는 포츠머스라는 도시에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승전국은 누구? 일본 승전국, 패전국은 러시아. 그래서 이제 승전국인 이 일본이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신경 끈다. 누가? 일본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뭐 러시아한테 뺏겼던 랴오둥 반도도 다시 누가 가져오니까 일본이 가져옵니다. 그 지금 저기 일본 가면은 홋카이도보다 더 위에 사할린 섬이라고 있어요. 사할린 섬 지금은 러시아 땅인데 이때 이제 러일 전쟁 결과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그 사할린 섬도 이제 누가 가져가냐? 일본이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요런 게 이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미국도, 영국도, 러시아도 서양의 여러 강대국들이 조선은 누구 거? 일본 거다라는 거를 당시에 그냥 이제 용인해 줬다는 겁니다. 인정해 줘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도 또 미국도 영국도 다 이제 조선 땅을 갖다가 일본 니네가 알아서 뭐 식민지로 삼든 뭐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눈치 보거나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의 이제 과정이 더욱 더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1905년 이때 이제 을사년인데 이제 을사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제1차 한일협약이 있다 했죠. 제1차 한일협약.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이어서 뭐가 있었어요? 2차랑 3차가 있다 했죠. 1차 한일협약이 있고 2차 한일협약이 있고 3차 한일협약이 있습니다. 이때 을사조약이 바로 2차 한일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을사조약 다시 가볼게요. 자, 을사조약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조약의 본래 이름인 거죠. 그렇죠? 제2차 한일협약.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을사조약을 을사조약이라 불러서 안 된다.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약이란 거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가 원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요거 맺으면 너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좋고 서로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 윈윈 하자라는 차원에서 맺는 게 바로 조약입니다. 그럼 늑약은 뭐냐? 늑약은 한쪽한테만 유리한 거예요. 저 늑자가 한자로 굴레 늑자예요. 굴레가 뭐냐? 우리가 이게 소나 말에 얼굴에 씌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입과 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는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소나 말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걸 이제 굴레라 그러는데 저 늑약의 늑자가 이 굴레 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늑약이라 하면은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한 나라가 원하지 않는데 그 나라를 대상으로 강제로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을 맺는 걸 늑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니고 을사늑약이어야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을사늑약의 결과가 뭐냐? 을사늑약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교권. 없어요. 외교권 상실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려면 무조건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되냐? 일본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대한제국 엄연히 자주국권 국가인데 자주국권이 있는 주권이 분명히 있는 이 국가가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 활동을 하는데 외교권이 없고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 통과된 것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감부를 설치해요. 통감부는 통합적으로 통일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누가 누굴 감시하겠어요? 당연히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통감부입니다.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안의 정치를 우리 안쪽 정치를 갖다가 감히 간섭하겠다는 게 바로 이 통감부 설치입니다. 그리고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오냐? 그 이름도 유명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그 이름도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우리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고종 황제도 결코 권력욕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열받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 그때 네덜란드의 도시 헤이그라는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만국 평화회 이제 서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요새 서로 살아가는 거 어때? 우리 서로 평화롭게 서로 침략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하면서 이제 뭐 파티도 열고 하하호호 하면서 막 연설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이 만국 평화회의인데, 이 만국 평화회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다 모이니까 이제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몰래 외교관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을사늑약이랑 통해 가지고는 외교권도 빼앗기고 통감 정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 이 부당한 사실을 알려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는 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특사로 가셨던 분이 여기 있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에요. 좌측부터예요. 이분이 이제 이준, 이분이 이상설, 이분이 이휘종입니다. 이게 세 명이 이제 같이 러시아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간 다음에 러시아를 통해서 건너해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그 만국 평화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영어를 못해서 못 들어갔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휘종 같은 분 있잖아요. 이분은 4개 국어에 능통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어는 능통했고, 한국어는 기본이고 당연히 기본이죠. 이분이 러시아어도 능통했고 프랑스어도 능통했고 영어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언어가 4개나 특히 외국어를 3개나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갔는데 뭐 말이 안 통해서 입장을 못했다? 그런 이제 뭐 소문처럼 들려온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일본 세력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인 거고, 이휘종이란 이분은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 아버지가 이범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러시아에 이제 외교관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따라가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어를 많이 익히게 됐던 거죠. 어쨌든 나중에 그 이범진이란 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한일 병합을 당했을 때 너무 화가 나셔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게 돼서 자결해 버리는 그런 또 우국지사십니다. 그 훌륭한 분의 아들이 바로 이 이휘종이란 분인데, 이 사람들 왜 가가지고는 회의장에 못 들어갔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국제 정치의 질서라는 거는 냉정합니다. 힘이 없던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챙겨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저 만국 평화회의라는 거는 잘 나가는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앞으로 더 잘 나가야지, 파이팅 하자, 이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이제 막 지금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국가의 외교관들을 받아주지 않겠죠. 뒤에서 또 일본이 막 돈도 쓰고 로비를 해가지고는 야, 저기 대한제국에서 오는 저기 뭐 애들 있는데 걔들 절대로 회의장에 받아주면 안 돼 라고 이제 뒤에서 야료를 부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헤이그 특사로 갔던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합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이준이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이제 종기병을 앓고 있었는데 먼 이제 네덜란드 땅까지 갔는데 제대로 된 이제 활약을, 고종 황제가 이제 이 특명을 내렸는데 그걸 실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는지 종기가 이제 악화돼서 네덜란드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준이란 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게 되고, 일본은 이제 이거를 괘씸하다, 우리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고종이 감히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일본을 안 좋게, 국제사회에서 안 좋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마지막 왕인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자, 1907년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일 협약이 1차가 있었고, 그리고 2차가 바로 을사늑약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있다 했는데 여기는 이 한일 신협약이 이 3차 한일 협약입니다. 요때가 이제 그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미 그리고 7개의 조약 문구가 있어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미 7조약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일단 우리나라 각 부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도 이제 각 부에 보면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죠. 그렇죠? 장관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장관들은 지금 우리나라 장관은 어떻게 되냐? 장관은 주로 임명을 갖다 대통령이 좀 외부 인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 마담 같은 존재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쭉 처음부터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행정 스페셜리스트들이 누구냐면은 실제 차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관이 실질적인 이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 부에 우리나라 각 부에 당시의 대한제국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거는 그냥 대한민국 정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그냥 우리 일본의 뭐 위성 국가 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인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또 이 한일 신년 협약에 이제 추가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대를 해산당하게 됩니다. 군대 해산의 이유는 그래요. 당연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자체 군대를 없애려고 했는데 명분은 그거예요. 명분은 야, 일본이 지켜주는데 조선이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 그 군대를 유지시킬 돈으로 차라리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더 좋게 해주자. 말은 얼마나 맞는 말 같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조선이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 힘을 빼놓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909년에 기유각서란 이때 기유년이었어요. 그래서 기유각서를 맺습니다. 기유각서를 맺어가지고는 완전히 크리티컬 펀치를 날려요.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뺐습니다. 대한제국은 앞으로 재판도 일본이 한다. 그리고 교도행정권도 뺏어갑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교도행정권이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죄인들을 가두는 수감하는 교도소를 관리하는 것도 일본이 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는 다 뺏긴 거예요. 거기 이제 마침내 1909년에 1910년 6월이었나?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는 경찰권마저 강탈시켜 버립니다. 대한제국 뭐 경찰 뭐 필요해? 일본이 다 지켜주는데 경찰도 해산시켜 버림. 경찰권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제국이 당시에 일본한테 빼앗겼던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뭐 외교권, 차관 임명권, 군대 보유, 뭐 사법권 이런 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빼앗긴 게 바로 경찰권입니다. 경찰권까지 강탈당하고 이제 뭐 우리 대한제국은 팔다리가 다 잘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팔다리가 다 잘린 이 대한제국을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이 한일 병합을 체결하면서 우리 대한제국은 주권을 상실하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일본이 되는. 그래서 36년간의 일제 통치,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할 것 같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여기 이제 그다음 교과서 이제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들어있는 게 간도와 독도 얘기인데 이거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독도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일본이 내세운 근거는 다 뭐 말도 안 되는 근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리적 근거 제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독도까지 87km 정도 됩니다. 울릉도에서. 일본의 오키섬에서 그러니까 이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땅까지가 157km 됩니다.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일본까지의 거리보다 독도와 우리의 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 거리로 따져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역사적으로. 자, 역사 기록에 따르면 1800년대 19세기겠죠. 그렇죠? 이때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이제 이 태정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당시 최고 통치 기관입니다.
이 태정관에다가 일본의 이제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를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하고 독도를 우리 땅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조선 땅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태정관에서 태정관 지령을 내려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땅이니까 절대로 우리 쪽으로 편입시키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 정부가 스스로 19세기에 독도는 조선 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요거 너무 결정적인 거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를 감췄어요. 태정관 지령을 감춰놨다가 나중에 이제 양심적인 그 일본 교토대 교수였나 도쿄대 교수였나 그분이 이거를 양심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문서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독도가 조선 땅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양심 고백하고 나서 이 태정관 지령이 딱 세상에 드러나니까 뭐라 그러냐 일본이, 그거는 그때 했던 거고 지금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일본이 양아치야. 내가 볼 때 진짜로 얘들은 진짜 뭐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본의 당시 정치인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본의 정치인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요.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할 줄도 모르고 계속 뻔뻔한 거짓말로만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가 덮으려고만 하고 또 일본의 후세들에게 그릇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갖다가 바람직한 관점에서 바라보고는 가르쳐야 되는 거지. 후대에다가 자기 나라에 무조건 유리하게끔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숨기려고 미화하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도 얘기 한번 볼게요. 독도는 우리 땅 확실하고 간도는 또 뭐냐? 요거는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간도라는 곳이 있어요. 간도가 어디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백두산이고 여기 이게 이제 압록강, 이게 두만강이 흘러가죠. 요쪽 지역에 있는 여기 넓은 땅 여기가 간도예요. 만주 지방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간도 땅이 옛날부터 좀 애매한 거야. 여기 막 조선 사람도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여기 뭐 당시 중국인도 여기 섞여 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백두산 정계비란 걸 세워가지고 청나라하고 우리가 국경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국경 확정한 내용에 토문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토문강이 어딘지가 좀 애매해. 이걸 두만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을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만강을 경계로 보면 이 간도 땅이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고 송화강의 지류로 보면은 여기 간도 땅의 일부가 조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괜히 강 이름을 왜 토문강이라 써가지고 이런 이제 혼란을 남겨놨는데 이게 이제 대한제국에 와서도 이게 혼란이 되니까 대한제국은 이 간도를 갖다가 우리 땅으로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 간도 여기는 조선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우리 땅이야 라고 해가지고 편입시켰는데 이걸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중국이 인정하지 않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기는 우리 중국 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과 중국이 다투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이 등장해서 우리가 을사늑약에서 우리가 뭘 뺏겼어요? 일본에 외교권을 뺏겼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1909년에 우리나라 동의 없이 외교권 자기들 빼앗아 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중국하고 간도 협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간도 땅은 중국 땅이야. 됐어, 더 이상 끝.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 졸지에 간도를 뭐 요만큼이라도 반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거를 중국에 이제 넘겨주게 된 거죠. 일본은 왜 갑자기 이때 간도를 중국 땅이라 했냐? 당시 일본이 간도 땅을 중국 땅으로 해주고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주 지역에 철도를 놓는 철도 부설권을, 이 철도 설치하면 철도 이용료도 받을 수 있죠. 또 일본이 원하는 곳을 따라서 철도를 깔아가지고는 빠르게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지역으로 빠르게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이점도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도 부설권, 만주 지역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받는 대가로 우리한테 빼앗은 외교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 땅을 중국에다 넘겨줘 버린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약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우리나라가 그런
이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지리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져야 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우리가 무슨 일본을 쳐들어서 일본을 빼앗고 일본을 뭐 식민 지배하고 그런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가 다시금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하고 그 이전에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팔다리를 일본이 다 끊어가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겪었던 거 그런 시기를 우리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도와 독도까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끝내고 다음 시간 수업은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부터 거기에 저항하는 것들이 많아요. 막 이제 막 그 을사오적이라 나쁜 이완용을 비롯한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갖다 막 처단하기 위해서 막 아주 그 우리나라의 열사, 의사 이분들이 막 투쟁했던 것들, 막 이제 항일 의병 운동, 또 애국 계몽 운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마지막 저항을 어떻게 했었냐? 뭐 마지막 저항이란 게 이제 뭐 거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일본의 이제 한일 병합을 당하기 이전에 어떻게 저항했냐라는 걸 좀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퀴즈를 그래도 좀 풀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게 근데 죄송하네 이게 수업 시간이 이게 좀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그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퀴즈 없는 걸로 할게. 어차피 여러분들 퀴즈 풀려 여기까지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니까 오케이. 끝. 여러분들 뭐 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뭐가 중요하냐? 이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식을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선생님 역사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